죽음은 그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남은 자들의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였다. 더 이상 밤마다 먹던 과일도, 사달라 조르던 것도, 외식도, 해외여행도 당연하지 않았다. 당연해서 스쳐 지나갔던 아빠의 모습 또한 오히려 그가 떠남으로써 기억 속에서 더욱 곱씹어졌고 선명해져 갔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픈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렸습니다. 저나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근처에 바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만 나무님들 중에서 아픈 분이 계시기도 하고 아픈 가족분들을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도 좀 비슷해요. 이 책은 따스한 마음으로 말기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위로해주는 한의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가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읽으면서 가슴이 늘 먹먹했는데요. 작가는 그들을 슬프게만 기억하지는 않아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억울하고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말기암 환자들의 이야기. 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오늘 함께할 책의 제목은요.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입니다. 김은혜 저자는 경희대 한방병원 암환자 임상 교수입니다. 999명이 필요 없다고 말해도 단 한 명의 환자가 살려달라는 걸 들어주는 의사가 되고자 평생 노력하셨던 아버지를 잃고 난 뒤에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환자를 직접 떠나보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세상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고요. 이미 떠난 이들에게는 존엄한 안녕을 바치고자 했고 남은 이들에게는 대신 써내려간 추억의 기록들로 남기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편집자가 너무 울면서 편집을 하다가 출간이 늦어졌다는 홍보 문구가 띠지에 있었어요, 책에. 저는 우리 나무님들 너무 우는 거 싫어서요. 많이 슬프지 않은 이야기로 몇 편 골라서 읽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도 딸 결혼식에 손은 잡고 들어가야지. 모자를 푹 눌러쓴 한 남자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다.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린 것 말고는 모자 밑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얼굴색이 나쁘지 않고 체격도 적당한 남자였다. 그날은 예정된 입원 환자가 없는 것으로 적혀져 있었고 스테이션에는 각종 보수 공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오고 가는 터라 그 남자가 환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무신경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눈짓으로만 인사를 한 뒤 다시 하던 일로 시선을 돌렸다. 각자의 일만 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에 조금 삭막하다고 느꼈는지 남자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며 저 입원하러 왔는데 혹시 어느 분께 안내받으면 될까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들려오는 쉰 목소리에 아차 하며 고개를 다시 돌렸고 그제야 마주한 환자의 얼굴은 방금 내가 보인 무신경한 모습에 느끼고 있던 부끄러움을 한층 더하는 얼굴이었다. 전체적으로 아주 짧은 머리 길이임에도 한쪽 머리가 크게 비어있는 게 뚜렷이 보였고 눈썹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으며
얼굴은 아마도 스테로이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얼굴 중에는 특히 입술이 많이 부어올라 그 입에서 나오는 쉰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완연한 환자인 게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환자의 부름에 벌떡 일어나 급하게 다가가게 만들었던 것은 왼쪽 이마를 가로지르는 큰 흉터 때문이었다. 손바닥 한 뼘보다 더 길어 보이는 수술 자국이었다. 뇌암이었다. 진단받은 지는 3년 차로 뇌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의 암종이었다. 처음부터 기대 여명이 2년 이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주변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다. 하나뿐인 딸이 아버지 간병에 청춘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컸다. 딸한테 진단받은 것도 숨기고 시골로 데려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결국 딸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들켰기 때문이었다. 그 손에 이끌려서 받게 된 방사선 절제술 덕에 암이 모두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시기도 잠깐 있었다. 잠깐 당신의 손에서 놓쳤다가 다시 찾은 일상은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 감사함에 대해 환자는 조금 더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했지만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에 더 감사했어요. 언젠가 재발할 걸 알고 있었으니깐요. 라고 말했다.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1년여의 시간 동안 계획대로 차근차근 마음을 정리하던 나날들이 큰 변동이 일어난 것 같은 것은 딸의 결혼 소식 때문이었다. 존엄한 임종을 위해 준비해 나가던 날들의 단 하나에 하지만 너무나도 절실한 소원이 하나 들어섰다. 그래도 딸 결혼식에 손은 잡고 들어가야지. 애석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재발 소식을 들었다. 처음 진단 때보다 크기가 크고 더 위험한 위치에 있으며 척수에도 전이가 되어버린 재발이었다. 처음과 똑같이 재발 소식을 딸에게 숨겼지만 그때와 달라진 것은 환자가 먼저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달라고 말한 것이었다. 살려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앞으로 1년 정도만 걸어 다닐 수 있게만 해주세요. 모든 치료를 다 시도했고 암 치료를 담당했던 교수와의 여러 논의 끝에 두개골을 결제하여 뇌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하는 수술까지 받아 지금의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막상 두개골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 암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어 치료는 중단되었다. 모든 치료가 중단되었을 때 당시의 의무 기록지에는 기대 여명 6개월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환자는 2달 뒤 우리 병원에 온 것이었다. 지난 2개월 동안 하루가 다르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걸음이 느려져서 오게 된 거였다고 말했다. 딸의 결혼식은 3달 후였다. 그래도 남들보다 오래 살아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잘 버티던 몸이 왜 하필 지금 이럴까 하는 원망이 들긴 합니다. 살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개월 뒤에 딸 손잡고 걸어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단지 이미 첫날부터 약물 부작용이 눈에 보이던 환자에게 때로는 무리하게 약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양과 종류를 늘려서 처방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었다. 나의 요청을 확인한 몇몇 의대 교수님들은 보자마자 바로 전화가 와서 환자를 왜 이렇게 관리하냐,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호통을 치다가도 내가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환자분이 곧 있으실 따님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다고 싶다고 하셔서 라고 대답을 하면 이내 한숨을 내쉬고 남은 기간에 맞춰 약을 주셨다.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환자는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병세가 악화되었다.
점점 보이지 않는 한쪽 눈, 더 부어가는 얼굴, 움직여지지 않는 손가락 등 여러 증상은 제쳐두더라도 다리 힘만 봤을 때에도 우리의 목표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게 느껴졌다. 사실 다른 환자와 비교해서는 기적적으로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어서 당시 옆에 계시던 다른 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다. 옆자리에서 부러운 티를 내면 앞에서는 머쓱하게 우는 환자였지만 아침만 되면 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를 보며 이내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경과가 느린 편이니 근심을 조금 덜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오후에는 그나마 다리가 움직여져서 화장실을 오가는 정도는 가능했던 환자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결혼식은 오후니까요 라고 말했다. 이때가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여서 딸이 예비 신랑을 데리고 병문안을 왔다. 딸과 전화를 자주 했던 터라 목소리는 익숙했는데 처음 보는 예비 신부의 모습이라 그런지 환자에게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온 딸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딸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는 아빠의 가슴을 토닥이는 모습 때문인지 내가 본 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 아빠와 몇 분가량 이야기를 한 뒤 흐느끼는 환자의 소리를 뒤로하고 딸은 나에게 찾아와 바카스 한 병을 내밀며 말을 건넸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간 감사했습니다. 신랑 신부 동시 입장으로 바꿨고요. 양가 부모 인사드리는 과정도 생략했어요. 신혼여행도 취소했고요. 이제 자주 보러 올 테니까 무리하게 약 먹어가며 몸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편하게 계시게만 해주세요. 딸을 보내고 나서도 환자는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에는 내가 가늠도 못할 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살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한 환자지만 결국은 더 살 수가 없어 느끼는 감정들일 것이다. 자주 보러 오겠다던 딸은 결혼 준비 막바지에 바쁠 텐데에도 매일 찾아왔다. 결혼식을 며칠 남기지 않고 끝내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두 예비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돌봤다. 딸이 거듭될수록 딸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보다 점점 많아졌지만 감사하게도 무엇이 그를 안도하게 해준 것인지 환자의 얼굴은 조금씩 편안해졌다. 결혼식 전날 밤 몇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임종 직전의 불안한 징후들이 환자에게서 나타났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내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답을 들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말을 건네야 하는 미안함이 환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삭막하게 굴었던 처음의 죄송함과 겹쳐졌다. 가중된 죄책감에 결혼식 당일 공백이 생긴 환자의 옆자리를 거의 종일 내가 지켰다. 환자는 결혼식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 부부가 병원에 찾아와서 나눈 인사를 끝으로 딸과도 연락이 끊겼다. 한창 아버지에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 내 핸드폰에 딸 연락처를 저장해놓고 까먹었는데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났다. SNS에 들어가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 딸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눈물의 밤을 지새우다가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늘에서는 웃으면서 손녀의 얼굴을 보고 있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인 줄 알았던 단풍.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암 환자를 봐왔지만 아직까지도 버거운 상황이 있다. 바로 환자가 처음 암을 진단받을 때이다. 병동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자가 울면서 들어왔다. 흰 얼굴에 검은색 숏컷 머리를 하고 큰 키에 늘씬한 체형이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뒤를 돌아보며 한 번 더 쳐다봤을 미인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보리색이 아닌 눈같이 새하얀 코트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에 눈길이 더 갔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눈물로 빨갛게 달아오른 눈은 흰 코트 덕에 더 애처롭게 보였으며 그 눈물을 훔치며 떠는 손은 벌써 애가 쓰이게끔 만들었다. 옆에 앉혀 휴지만 조용히 건네고 울음소리가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트를 보니 연령 29세라고 적혀져 있었다. 어김없이 터져 나오려는 한숨을 겨우 삼키고 좀 더 기다렸더니 들썩거리던 가슴이 점점 진정되는 것이 보였고 일행 환자는 여전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뱉었다. 방금 유방암 진단받고 왔어요. 자궁이랑 뼈에 전이도 있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다음 달부터 항암 치료하기로 했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럴 바에야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은 암 환자와 같이 있다 보면 자주 듣는 표현이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의 표현일지, 현재 상황에 대한 탈진을 표현하는 말일지, 살려달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외치는 것일지, 혹은 정말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일지. 어떤 의미든 환자가 이 말로 나에게 전하려 하는 의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환자를 달래며 병실로 들여보내고 스테이션에 앉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창 너머 색색으로 물든 단풍나무들이 보였다. 그제야 병원 앞 도로가 멀리에서도 찾아오는 단풍 명소이며 의사들도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서 종종 걸으러 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곧장 일어나서 환자에게가 이번 중에 병원 앞을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고 원하시면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얼떨떨한 반응을 보이던 첫날과 달리 다음 날 곧바로 환자와 나는 길을 걸으러 같이 나왔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가자고 했건만 환자는 그 길을 걷는 내내 올해가 이 단풍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해겠죠라며 떨어지는 단풍들을 손에 올려놓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병원에 복귀하기 직전까지도 내년에는 못 볼 거니까 라고 말하면서 단풍잎 하나를 챙겨 병실로 들어왔다. 그 다음 날 환자 옆자리에 쓰고 있던 할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와서는 그날 밤 내내 챙겨온 잎을 손에 쥐고서 소리 죽여 운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내내 운 게 여실히 드러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환자는 산책을 나가서 단풍잎을 들고 왔다. 그렇게 수북히 쌓인 잎을 어디에서 났는지 모를 상자에 담아 들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퇴원했다. 그 후 환자의 얼굴을 다시 본 건 단풍 명소 반대편으로 뻗어 있는 벚나무 길이 해가 바뀌면서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가득 차고 찬란한 연분홍빛의 길로 바뀐 4월이었다. 같은 이름으로 30세라고 뜨는 환자 명단을 확인하자마자 병동문이 열리더니 이전에 퇴원할 때 챙겨나갔던 그 상자를 손에 든 보다 더 야윈 듯한 여자가 들어왔다. 항암 치료는 계속 받고 있고요. 자궁은 결국 다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벚꽃 보러 왔어요. 벚꽃길은 원래 이번 중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만 내가 같이 간다는 조건으로 병원의 허락을 받아 다시 한번 같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왔다. 이번에도
떨어져 있는 벚꽃잎을 주우려는 환자에게 벚꽃잎은 빨리 시들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오래 보지도 못할 텐데요 뭐 라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돌아왔다.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지난번처럼 걸음마다 울음을 쏟아내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한 달 뒤 상자 속에는 단풍잎 위에 벚꽃잎이 소복이 쌓였고 환자는 그간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퇴원했다. 나 또한 그녀의 새하얀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환자는 다른 상자를 들고서 병동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항암 치료는 계속 받고 있고요. 뼈는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지금까지는 괜찮대요. 따로 말은 없었지만 환자와 나는 그날부터 단풍길을 걸었고 환자는 여전히 단풍잎을 주워 담고는 몇 주 뒤 퇴원을 했다. 다시 해가 바뀌고 환자가 31살이 되던 해 4월 환자는 항암 치료는 계속 받고 있어요 라며 다시 돌아왔고 우리는 벚꽃길을 또 함께 걸으면서 상자는 벚꽃으로 다시 가득 채워졌다. 퇴원 절차를 설명하던 날 환자에게 10월에 보자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해 10월 감사하게도 또다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항암 치료는 계속 받고 있다라고 담백하게 말했지만 무언가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약간 살이 붙은 것 같기도 했고 새하였던 피부가 조금 탄 것 같기도 했지만 가장 큰 건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상자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집에서 잎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정작 선생님이랑 같이 걸었던 그 길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주우려고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내 팔을 잡고 산책길로 끄는 모습이 처음 내가 이 사람에게서 단풍길 이야기를 꺼낼 때 기대했던 미래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며칠간의 산책 후 다시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퇴원한 환자는 이번에는 자신은 빈손으로 나가며 나에게는 선물을 주고 갔다. 그건 내년에 봐요 선생님 이라고 외치며 이때까지 가장 씩씩하게 나가는 뒷모습이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소설이었다면 그녀는 완치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항암 치료의 반응이 느릴 뿐 내성은 생기지 않아 암이 서서히 작아지고 있으며 다른 부위에 새로운 전이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나날이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도 강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혼자 있는 고요한 밤에는 여전히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버티는데 함께 걸었던 산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여담으로 어차피 오래 보지도 못할 거라던 벚꽃잎은 압화된 상태로 단풍잎과 함께 잘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여태껏 내가 해온 이야기 중에 가장 담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아기를 정말 좋아했다던 20대 여성이 암을 진단받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첫날의 얼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단풍잎을 손에 쥐고서 흐느끼던 둘째 날의 울음소리. 그리고 내년에도 벚꽃을 보러 올 거라며 씩씩하게 나가는 지금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그녀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이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더 희망찬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번외 1편. 이건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이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는 모든 일상이 당연했다. 아빠, 엄마가 있는 것도 당연했고, 밤마다 다 같이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웃는 것도 당연했다. 사달라고 조르면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당연했고, 잦은 외식도 매달 가는 해외여행도 당연했다. 다만 딱 한 가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 퇴근하고 나서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아빠의 모습이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친구들이 자기 아빠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이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는 왜 자꾸 공부해? 하기 싫잖아. 이에 돌아온 아빠의 대답은 그 어린아이가 들어도 뭔가 멋있어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기억을 했다. 1000명 중에서 999명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단 한 명의 환자가 살려달라는 걸 들어주는 그런 의사가 되려면 계속 공부해야 돼. 당연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깨진 건 이제야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중압감을 가지는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때였다. 어느 날 얼굴이 익숙한 아빠의 동료가 아이에게 찾아와서 옷을 갈아입히더니 아빠의 회사로 데리고 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엄마 앞에 긴 침대 위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빠가 있었다. 아이가 등장하자 주위에서 웅성거리더니 누군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서 아빠 앞으로 끌고 가며 말했다. 아빠 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얼른 얼굴이라도 쓰다듬어드려. 죽음이라는 단어에 공포심만 느낄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몰랐던 아이에게는 그저 얼음장같이 차갑고 거칠거칠하며 딱딱한 아빠 뺨의 촉감만 기억되었다.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남은 자들의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였다. 더 이상 밤마다 먹던 과일도, 사달라 조르던 것도, 외식도, 해외여행도 당연하지 않았다. 당연해서 스쳐 지나갔던 아빠의 모습 또한 오히려 그가 떠남으로써 기억 속에서 더욱 곱씹어졌고 선명해져 갔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아빠라고 말하던 엄마는 매일 밤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엄마는 아빠 없이 못 버티는데 떠나기에는 우리 공주님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네. 우리 다 같이 끌어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라고 말했다. 어느 날은 학교 선생님이 말했다. 성적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니? 누가 돌아가시기라도 했어? 아니잖아. 요즘 부쩍 더 놀고 다니는 게 선생님 눈에도 자주 띄었어. 또 다른 날은 우연히 탄 택시에서 기사님이 정치 뉴스를 라디오로 듣다가 문득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애비 없이 사는 여자라 애초에 국회의원을 할 자격도 없어. 불특정 다수에게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기억 속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아빠의 모습을 끊임없이 긁어모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빠의 생을 아이는 학창시절을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닳고 다를 정도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다. 어느새 그의 생이 자신의 인생에도 익숙하게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커서 보니 아빠는 혈액 종양내과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릴 때 아빠를 따라 돌아다니던 병실의 환자들은 모두 암 환자였다. 아빠가 말했던 1000명 중 단 한 명의 환자는 성인 백혈병 환자를 의미했다. 그런 아빠에게 엄마가 유독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녀의 직업이 약사였다는 점도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진로 선택을 앞둔 나이가 된 아이는 남들에 비해서 아픈 사람이 익숙했고 그 중에서도 암이 익숙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갈급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아이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큰 용기를 주었다. 이때가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첫 발걸음을 뗐던 날이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먼저 떠난 이들의 시간에서 우리는 멋진 지혜를 얻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최근에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일주일 기다렸다가 보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다 끝나면 한꺼번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걸 좋아해요. 마지막 편이 올라왔다고 하길래 몰아서 며칠 동안 잘 봤습니다. 워낙에 예전부터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는 보고 나면 좀 그 여운이 좀 길기로 유명하죠. 후유증이 좀 심해요. 요 며칠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좀 울었으면 좋겠다. 종종 있어요. 울었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이 책 읽으면서 또 드라마 보면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자, 저는 또 다른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만큼 가벼워지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